이제는 루브르 박물관으로 돌아온 밤에 듣는 미술관. 루브르 박물관은 파리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는 박물관이다. 루브르 박물관은 처음부터 박물관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센네강에 물이 불어나서 홍수가 일어날 때는요, 루브르의 수장고가 자주 잠기곤 합니다. 1793년에 문을 열었던 이 루브르 박물관은요, 공화국의 중앙미술관으로서 활용이 되기 시작했었고요. 그럼 과연 우리나라 작품은 이곳에 들어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르세 미술관 투어를 마치고 이제는 루브르 박물관으로 돌아온 밤에 듣는 미술관. 저는 가이드를 맡은 샤이니 타이거 차타라고 합니다. 오르세 미술관에서 나오셔서 센네강을 건너오시면 이미 루브르 박물관의 멋진 건물들의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파리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루브르 박물관은 아마 모두가 아시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방문객이 많은 박물관이기도 하죠. 파리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셨을 때, 그래서 총 1구부터 20구까지 나눠져 있는데 중심이 되는 중앙, 이 1구에서부터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동글동글동글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마치 달팽이 껍질 모양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 루브르 박물관은 이 파리의 정중앙 1구에 위치하고 있는 파리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는 박물관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루브르를 떠올리면 첫 번째로 생각나는 모습이 모나리자가 있는 방에 사람들이 가득한 그 모습이죠. 그래서 그 모나리자 앞에서 줄을 서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들고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모나리자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아마 강렬하실 텐데요. 루브르 박물관은 실제로 방문객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박물관입니다. 팬데믹 사태 이전에는요, 연평균 방문객이 102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엄청난 방문객 수와 그리고 건물의 크기답게 소장품의 개수도 어마무시합니다. 일단 소장하고 있는 작품이 약 50만여 개라고 하고요. 전시가 되고 있는 작품은 대략적으로 한 3만 6천 개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3만 6천 개를 잠깐 생각해 보시면 1분에 한 작품씩 정말 쉬지 않고 24시간 작품을 보신다고 했을 때 거의 3주가 넘는 시간 동안 작품을 보셔야 하는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해요. 프랑스 군인이 걷는 걸음의 이 속도로 루브르를 다 돌게 되면 대략 일주일 정도가 걸린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곳인데요. 루브르 박물관의 소장 작품들은 오르세 미술관에서도 왜 저희 설명드렸다시피 기간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잖아요. 오르세 이전, 기원전에서부터 1848년까지의 작품들이 모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루브르라는 이름은요, 다양한 설이 있지만 프랑스어로 루라는 단어의 의미가 늑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늑대들이 출몰하던 지역이라 루브르라고 불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루브르 박물관 이전부터 이곳을 루브르 마을이라고 불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 이름을 따서 루브르 박물관, 루브르 공전으로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루브르에서 수많은 소작품들 중에 가장 오래된 작품 중에 하나는 요르단 유적지에서 발견된 아인 가질의 석고 동상입니다. 1980년대에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 발굴이 된 이 신석기 유물은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이게 과연 인간인지 혹은 신인지 남성인지 여성인지 아이인지 어른인지를 파악할 수 없는 이 전체적인 인간의 모습으로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예배를 위해서 혹은 신을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조심스레 추측을 해보는데요. 이 작품 자체가 약 기원전 7천여 년경에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게 아주 놀라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거의 지금 생각해보면 9천년 전쯤에 만들어졌던 작품이기도 하죠. 루브르 박물관은 처음부터 박물관은 아니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옆쪽을 보시면 아주 가까이 센네강이 흐르고 있어요. 강 옆쪽에 박물관. 범람을 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드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센네강에 물이 불어나서 홍수가 일어날 때는요, 루브르의 수장고가 자주 잠기곤 합니다. 왜 강 옆에 박물관을 만들었을까? 루브르 박물관은 사실 처음부터 박물관의 모습을 띠진 않았었습니다. 원래는 파리를 지키기 위한
요새로서 지어졌었던 건물인데요. 파리를 생각해 보시면 파리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언덕이나 산이 보이지가 않죠. 평지 혹은 분지 지형으로 이제 되어 있는 곳이 이 파리입니다. 워낙 비옥하고 땅이 좋고 중앙에는 이렇게 샌내강이 흐르고 있는 지형의 특징 때문에 사실 파리는 외세의 침략을 어마어마하게 당했었는데요. 이런 외세 침략을 막기 위해서 왕들이 선택했던 하나의 큰 방어수단이 바로 이 요새였습니다. 루브르 박물관도 원래 가장 처음에는요, 1190년 필립 오구스트라는 왕에 의해서 지어졌던 요새의 성벽이었고요. 이 요새 같은 경우에는 총 10개의 방어탑과 그리고 2개의 도개교, 해자가 파져 있어서 이 도개교를 통해서만 요새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거의 성벽 자체가 80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긴 이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샤를 5세라는 왕 때부터 이곳을 왕의 거주지로 삼게 되면서 왕궁의 모습을 띠기 시작하고요. 이때부터 루브르 궁전은요, 계속해서 증축되고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지금의 모습을 띠게 되었습니다. 샤를 5세 때의 루브르의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베리공의 기도서라는 작품인데요. 1413년경쯤 제작된 이 예배서는요, 위쪽으로는 아름다운 기도문과 그리고 축일의 달력의 모습들이 그려져 있고요. 10월의 루브르의 전경을 표현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앞쪽에서는 농부들이 이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뒤쪽으로 아름다운 루브르의 성체가 보이는데 사뭇 지금과는 다른 모습을 띠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실제로 역사학자들이 루브르의 최초의 역사를 위해서 연구가 되었을 만큼 굉장히 세부적으로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루브르 궁전은 16세기가 돼서야 이 중세의 모습을 벗기 시작하는데요. 예술을 사랑했던 이 프랑스와 1세가 이 궁전의 중세의 이 모습을 다 무너뜨리고 새로 이 아름다운 궁전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탑 부분은 철거되고요. 그리고 정사각형의 안쪽에 정원을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의 루브르의 형태의 시초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프랑스와 1세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이 르네상스가 꽃피고 있었던 이탈리아를 방문하고 이때 당시에 보았던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궁전들을 모티브로 루브르 궁전의 개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만났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이 프랑스로 모시고 와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프랑스 땅에서 눈을 감은 계기가 되었던 인물이기도 한데요. 프랑스와 1세의 초상화도 나중에 저희가 루브르 박물관을 걸으시면서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후 메디치가에서 시집온 카트린 드 메디치가 튠르리 공원에 이 공원 공사를 하기 시작했고요. 앙리 2세를 거쳐서 이 수많은 왕들을 거쳐서 가장 큰 변화를 일으켰던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루이 14세입니다. 태양왕 루이 14세는 아마 다들 친숙하실 텐데요. 베르사유 궁에서 거주했던 걸로 잘 알려진 루이 14세도요. 어린 시절은 바로 이 루브르 궁전에서 보내게 되었었습니다. 1682년에 베르사유로 옮겨가게 되면서 이 루브르 궁전이 사실상 비워지게 되고요. 이 궁전을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예술 작품과 보물들을 보관하고 전시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이 14세는 오르세 미술관 편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처음으로 예술가들을 위한 정책들과 그리고 교육을 하기 시작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카데미가 루브르 궁전 안에서 교육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 안에서 전시도 하고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아카데미 소속의 아티스트들이 거주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전시들이 자연스럽게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그때 살롱 꺄레에서 이제 전시를 시작으로 바로 살롱전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오르세 미술관에서 살롱전의 이야기들 많이 드렸었죠. 여기서부터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루브르에서는 아직까지 이 살롱 꺄레가 남아있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방문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지금의 루브르 박물관의 이 수많은 작품들 중에 굉장히 많은 소장품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계기가 됐던 인물이 바로 이 루이 14세인데요. 프랑스와 그리고 그 프랑스를 둘러싼 많은 국가들의 작품들을 구입하기 시작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엄청난 컬렉터였다고 합니다. 루브르 궁전을 떠났지만 이곳을 보관소로 사용을 했던 루이 14세는요. 이곳에 최초의 전시실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바로 아폴론 갤러리라는 곳입니다.
엄청나게 화려한 마치 베르사유 궁전을 방문한 듯한 이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이 아폴론 갤러리는요, 수많은 왕들의 초상화와 그리고 보석들이 지금 전시되어 있는데 최초의 전시실의 모습을 지금도 잠깐 눈으로 담으실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베르사유 궁전을 가실 시간이 모자라시다면 루브르 박물관에서 갤러리 아폴론을 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마리 앙뚜아네트와 루이 16세의 시대에서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사실 왕실과 이 교회를 상징하는 수많은 건축물들과 유산들이 파괴가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루브르 박물관은 안전하게 지켜졌다고 하는데요. 왕실의 소장품들이 가득했던 이 박물관을 이제는 왕실 소유가 아니라 이것은 국민의 소유다 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교회의 성직자들의 재산도 몰수하고요. 그리고 몰락 귀족들의 이 재산들까지 다 합쳐지면서 엄청난 컬렉션이 생겨나게 되고요. 왕실 소유에 있었던 이 컬렉션들을 이제는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우리가 보존하고 국민들이 아름다운 문화를 즐기고 배워나가야 한다. 라는 모토를 가지고 드디어 루브르 궁전을 박물관의 형태로 바꾸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전까지의 컬렉션들은요, 나의 것,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들,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전시가 되었었다면 이제는 국가의 권익을 위해서 혹은 인권을 위해서 혹은 알 권리와 즐길 권리, 이 자유를 위해서 처음으로 전시가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교육의 그 목적을 가진 이 박물관의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 혁명 기간 당시에 1793년에 문을 열었던 이 루브르 박물관은요, 공화국의 중앙미술관으로서 활용이 되기 시작했었고요. 이후에 나폴레옹이 집권을 하게 되면서 나폴레옹은 다시금 자신의 거주지를 루브르 궁전으로 옮기게 됩니다. 루브르에서 이어져 있었던 틸르리 궁전에 이사를 하게 된 나폴레옹은요, 집권을 하면서 일으켰던 수많은 전쟁들에서 가져왔던 수집품들, 국가와 교황과 맺었던 조약을 통해서 받아낸 수많은 걸작품들을 이 루브르 박물관에 안치시킵니다. 이때 당시에 이 나폴레옹이 가져왔던 수집품들이 루브르의 이 수장고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었고요. 나폴레옹이 패한 이후 혹은 사망 이후에 많은 작품들을 돌려보내주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작품들은 루브르 박물관에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거주했던 이 튠르리 궁전은요, 안타깝게도 파리 꼬뮌 1871년 당시에 파리의 시민들이 폭발물을 설치해서 화재에 불타 사라지게 됐고요. 지금은 루브르 건물에서부터 튠르리 정원까지 쭉 뻗어있는 시원한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소장품들,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이집트, 그리고 중동, 이슬람 문화, 그리고 유럽 문화들의 이런 수많은 소장품들 속에서 하나의 궁금증이 드는 건, 그럼 과연 우리나라 작품은 이곳에 들어가 있을까? 열심히 찾아보셔도 한국의 작품을 루브르에서 보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래 소장되어 있었던 극동아시아의 이 작품들과 보물들은요, 이제 한국을 포함해서 중국, 일본과 같은 이런 다양한 나라들의 유물들은 김해박물관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에펠탑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김해박물관 안에는 한국관이 위치하고 있고요. 이 한국관에서 김홍도의 작품이라든지 불교 탱화 등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이 이렇게 왕들의 취향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뀌고 증축되어 왔다면, 지금 루브르 박물관을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들어가는 정문의 모습은 아름다운 유리 피라미드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 모습은 언제 만들어졌었냐? 1980년 미테랑 대통령 때 문화부의 예산을 대폭 증대시키면서 이때 당시에 새로운 프로젝트로 만들었던 게 바로 그랑 루브르, 그랜드 루브르, 엄청 큰 루브르라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루브르 안에 전시관만이 있었을 뿐 아니라 정부 부처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처들의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주차장이 지금의 이 루브르 피라미드가 있는 그 중앙 나폴레옹 끄르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사람들이 박물관에 들어가는 입구도 찾기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고요. 낙후된 시설과 좁은 전시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랑 루브르 정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건축가로 뽑혔던 인물이 바로 이오밍페이라는 중국계 미국인 건축가였고요. 이오밍페이가 지금 아마 이 피라미드 건축가로 많이 알려져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피라미드뿐만 아니라 지하철을 내리셨을 때 바로 루브르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지하 공간에서부터 이 피라미드까지 전체적인 모든 건축의 설계를 맡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건축의 중심축이 되는 지역에 이 사람들에게 이곳이 중심이다, 이곳이 시작점이다라는 걸 알리기 위한 정중앙 조형물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조형물에 대한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했다고 해요. 뭐 원형으로 하자, 혹은 뭐 네모난 건물을 만들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서 피라미드로 하자라는 주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어민페이의 이 피라미드는요, 프랑스 사람들의 굉장히 많은 반발을 얻게 되는데 왜 우리 루브르 앞에 이집트의 것인 이 피라미드를 짓느냐라는 이 반발에 대해 이어민페이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본인은 건축가가 아니라 지금은 조경사에 가까운 역할을 하고 있다. 피라미드는 영원을 상징을 하기 때문에 이 루브르가 영원함을 상징해 주기도 하고, 이 루브르 앞에 있는 튠르리 정원을 만들었던 왕의 정원사였던 이 르노트르의 영향을 받아서 이 르노트르가 만든 프랑스식 정원이라고 불리는 이 정원들은 베르사유 궁전에 가보시면 잘 보실 수 있는 그 형태예요. 위에서 내려다 보셨을 때 이 기하학적인 모양을 띠고 있는 이런 정원의 양식을 만들었던 인물이 바로 이 르노트르인데요. 르노트르의 영향을 받아서 그의 기하학적인 이 부분을 가지고 와서 기하학을 상징하는 이 피라미드를 건축을 했다고 하고요. 또한 이 피라미드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루브르 입장하시면 지하로 들어가시잖아요. 거기를 채광으로서 받아주면서 전기를 굉장히 아낄 수 있는 구도의 형태로 만들어진 이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들었던 프랑스 사람들이 인정을 하기 시작했고요. 지금의 이 아름다운 그 피라미드, 그리고 다빈치 코드에 나왔던 역 피라미드까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 그랑 루브르 정책을 통해서 정말 많은 지점들이 바뀌게 돼요. 정문부터 시작해서 루브르 상가에서 연결되는 그 지하 모든 공간이 새로 만들어지게 됐고요. 전시실도 2배 정도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약 2만 점의 작품을 전시를 했다면 이 이후부터 거의 36,000여 점에 가까운 이 수많은 작품들을 전시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정말 많은 방문객들이 늘게 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방문객을 가지고 있는 이 박물관의 명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지금도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루브르 박물관 본관뿐만 아니라 분관들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어디서부터 보셔야 될지, 어떻게 보셔야 될지 되게 어려움이 많으시죠. 지금부터는 간단한 팁 몇 가지를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루브르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 9시에서 6시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금요일 9시부터 밤 9시 45분까지 문이 열려있는 이 시간을 활용하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언제 사람이 가장 몰릴까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일주일 중에 월요일에 사람 방문객이 가장 많다고 해요. 방문객이 적은 날은 수요일. 저희가 지금 걸으시는 것처럼 이 밤의 미술관을 즐기실 수 있는 금요일 저녁을 추천드립니다. 루브르의 입구는요,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유리 피라미드, 큰 피라미드가 있는 정문이 있고요. 그리고 지하로 내려가셔서 루브르 히볼리라는 지하철역에 하차하셔서 지하로 가시다 보면 다빈치 코드에 나왔던 그 역 피라미드가 있는 입구, 이렇게 2가지 입구가 있는데요. 정문보다는 지하를 더 추천드리는 이유는 정문에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들어가는 줄이 정말 긴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하를 한번 먼저 가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티켓을 끊고 입구로 들어가셨어요. 총 3개의 관으로 나눠져 있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루브르 박물관은 정말 많은 작품과 정말 넓은 수많은 전시실을 보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건 모두 볼 생각을 버려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루브르 박물관을 정말 많이 방문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못 본 관들이 있을 만큼 넓은 곳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걸 보려고 하면 지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용어가 있어요. 박물관 피로라는 이 박물관학 용어가 있는데, 박물관에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배우려고 한대요. 이 학습에 대한 이 본능 때문에 원래도 이 박물관에 들어가시면 피로도를 더 많이 느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넓은 루브르를 다 보려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지치고 힘들어서 결국 피곤함 때문에 도망 나오시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건 루브르를 가시기 전에 어떤 작품이 있는지를 대략 훑어보시고 이 작품을 꼭 보고 싶다라는 작품의 리스트를 만드신 다음 보물찾기 하듯이 찾아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루브르에서 워낙 많은 작품들이 벽에 걸려있기 때문에 놓치기 쉬운 점이 바로 천장이에요. 아름다운 천장화들이 그려져 있거나 혹은 조각들과 채광을 위한 유리 천장들, 하늘의 모습들을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놓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전시실 들어가실 때마다 이 천장도 함께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리슐리에 관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루벤스라든지 렘브란트라든지 플랑드르 이 사조의 작품들 뿐만 아니라 리슐리에 관으로 처음 들어가셨을 때 만나실 수 있는 말리의 이 실내 정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루브르 안에서 유일하게 마치 정말 야외처럼 꾸며져 있는 곳이고요. 베르사유 궁전에서 몇 킬로 떨어진 루이 14세의 별장으로 사용되었던 말리성에 있었던 컬렉션들을 그대로 가지고 오게 되면서 말리성의 이 일부를 표현한 실내의 정원의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특히나 분위기 자체도 너무나도 실내 정원처럼 나무들과 거대한 조각상들이 어우러져서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기도 하고요. 천장은 유리로 되어 있어서 채광을 가득 받다 보니 사진을 찍으시면 정말 아름답게 나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루브르에 대한 간략한 역사와 변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루브르 박물관을 저와 함께 걸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